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떻게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이와 같은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된 100년 이전에도 훨씬 수천 년부터 사람과의 그 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이와 같은 미이라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그때 전 세계를 호령하였었던 그 이집트 왕도 현재의 지식으로 보면은 천연두에 의해서 감염돼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아울러 그 남미를 정벌해서 갔었던 이와 같은 유럽 군대들이 당시에 총칼로 남미를 정벌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감염된 사람이 같이 감염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초토화되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에 생각할 수 있는 생물 무기의 하나의 전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아마비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종식이 되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 이집트에 있는 이와 같은 상형 문자를 볼 경우에 이미 수천 년부터 실제로 사람들을 괴롭혀왔다는 기록을 우리가 남겨진 문화의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에볼라, 신종 플루,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와 같은 이와 같은 감염질들은 이제 굉장히 커다란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태를만 본다 할 적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죽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의 한 20년 단위로 이와 같은 팬데믹이 찾아오고 있고, 가장 비근한 예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사태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토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100년, 200년 지속적으로 이것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그 같은 대책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것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사망률이 높은 데 비해서 아직 인체 대 인체 감염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종플루는 사망률은 낮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피드가 전파 속도가 빨랐던 바이러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바이러스가 아직도 지금 글로벌리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 두 바이러스 유전자가 섞일 경우에 있어서는 신종플루처럼 감염 속도가 빠르면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사망률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글로벌한 대책이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학명을 붙였는데, 너 죽고 나 죽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이것은 사망률이 80%, 어떤 경우는 100%가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숙주가 살아있어야지 이 바이러스도 전파가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치명적인 감염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죽고 바이러스도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들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치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적성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생물 테러스 또는 생물 무기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와 같은 노력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이와 같은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보호하는 안보의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28개 백신 중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이 10개밖에 되지 않아서 자급률이 40%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백신은 의약품의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파이가 작습니다. 전체 의약품 시장 중에 2%, 3%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른 의약품에 비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이와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백신은 한번
개발을 하면은 임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100대 의약품, 매출액 대비 100대 의약품을 이것을 리스트를 해보면은 현재는 1위와 2위가 백신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 제약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그 같은 신종플루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베르나바이오텍과 같은 글로벌 파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퀸박삼과 같은 제품들이 다른 저분자 의약품을 훨씬 넘어서는 이와 같은 의약품에 지금 1위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구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 안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에서 선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 치료제 쪽은 어떤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당시 20년 전에 당시 과학기술부가 지원했던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공동 연구 사례를 최초로 과학기술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20년 전에 한국과 호주가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것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호주의 그 연구 책임자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미플루에 전신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치료제를 개발했던 그 콜먼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최초로서 의약 산업의 중요한 그 산업체 세 군데가 같이 컨소시엄을 만든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산업체가 어떤 과학기술을 리드하는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컨소시엄을 가지고 국제공동 이슈에 대해서 연구개발했었던 최초의 지원을 과학기술부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기초과학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잠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우리 세계 최초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바이러스성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사례가 한국 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과학기술 국제화 사업을 통한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치료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아마 기밀에 속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해외에 기술 이전이 되고 아마 총 기술 이전액이 $20 million, 약 200억 원이 넘는 기술 계약이 진행이 되었고 1차 기술료가 일단 1.5 million, 한 16억, 17억 원에 해당되는 캐시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개발된 이와 같은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인식을 받은 것이 어쩌면 이번이 처음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동일한 유사한 이와 같은 개발 예들이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연구 체제가 필요할 것 같고 따라서 세계의 모든 바이러스 연구와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분들과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을 통한 이와 같은 공동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같은 이와 같은 공공재단으로부터 세계 이 감염성 질환을 대체하는 이와 같은 이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에 일본에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25 million을 지원하고 산업체가 25 million을 이것을 매칭을 하고 정부가 50 million을 매칭을 해서 총 약 1,000억 원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우리나라가 이와 유사한 파운데이션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달 전에 파이낸셜 오피서들이 우리 국내를 방문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 좀 미래부나 이 여러 부처가 좀 공동적으로 이와 같은 기회를 저희가 선점적으로 이용을 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항상 이 메르스 사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선제 대응에서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숨어져 있는 것에서는요, 이미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잘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째, 선제적 대응을 해서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 잘 모르고 있는 사태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가 1912년도에 메르스 진단 기술을 확립해서 국립보건연구원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진단 기술을 개발할 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데 연구비 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이 같은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감염을 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신속 진단을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사태를, 사회 불안을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진단 기술이 없었더라면은, 그리고 이 메르스 사태가 한 달만 더 연장이 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한 4조 원 내지 5조 원에 해당되는 경제 폐해가 더 있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프리시에이션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활용이 됐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선제적 대응을 개발하는 것의 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선제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2009년도 신종플루 사태 때 백신 공급입니다. 당시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전문가를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우리나라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국내에 독감 백신 생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종플루라는 것은 개념도 알 수가 없었고, 단지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리가 생산하겠다는 이와 같은 요지로 생산하는데,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하기 전에 신종플루를 생산하는 전초 기지로 활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신종플루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아주 유명한 좋은 사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슬기롭게 넘어간 이와 같은 크레딧은 주로 어디서 받고 있냐면 질병관리본부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산업부가 먼저 6년 전부터 이와 같은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레슨으로 받아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저희가 또 알게 된 것들은 너무나 해외에 있는 선진국에 우리가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응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갖춰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WHO나 미국 CDC와 같은 이런 국제기구에 너무 의존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됐을 적에 삼성병원에서는 이것이 메르스 환자가 아닌지를 질병관리본부에 이것을 확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나라에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더라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었더라면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과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메르스 환자로부터 유전자 서열을 우리가 이제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하려고 했을 적에 복지부가 이것을 막았습니다. 막은 이유가 이거 섣불리 발표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이거 미국에 있는 CDC에 먼저 보내가지고서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먼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이 먼저 발표를 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허락을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하루 늦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대표적인 어떤 대응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이 거부한 이 같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뭐냐면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독감 백신,
이것은 그 백신의 후보 추천을 우리가 WHO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WHO에서 추천을 받은 이 백신을 쓰다 보니까 2014년도에 미스매치 이것이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백신 후보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는 세계의 어떤 그 후보 추천에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같은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까지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진국에 늦었다고 해서 꼭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개발을 먼저 했다 할지라도 개발된 그들의 전략을 특허를 잘 서치를 하고 그것을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독감 치료제로서 제일 먼저 개발된 것이 릴렌자인데 릴렌자의 그 특허를 검색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타미플루입니다. 이 타미플루 개발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릴렌자를 통한 지적재산권을 사전에 서비를 해서 그보다 훨씬 좋은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타미플루가 매년 4조 원의 매출액을 거두는 이와 같은 베스트 드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무리 연구개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 쓸 수 있는 산업체의 체력 강화가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산업체가 중장기 전략에 부응하는 이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많은 산업체들이 이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째는 한 12년 전에 어떤 회사가 이것을 가지고 대기업입니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4년 후에 중장기적인 이 모든 연구 개발은 모두 다 이것을 기업한다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퇴출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띄워서 개발했다면 2009년도에 신종플루 사태 때 굉장히 회사 가치가 올라갔을 뻔한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이것을 개발하고 싶었지만은 기존에 다른 미국에 있는 대제약사로부터 이 비슷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는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 그와 유사한 제품은 국내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와 같은 스프레이형 백신은 개발한 지 20년 됐지만 아직도 산업체에서 지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것을 받아서 가지고서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산업체의 역량이 그와 같이 체력 강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서 어쩌면 우리도 쉽게 이와 같은 것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억력을 오래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요한 국가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쩌면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사업단 어떤 행정조직이라면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는 행정조직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의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연구 사업단을 통해서 선제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이오약 산업 전략적 육성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일들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